네, 세 분 다 착석이 완료되셨고 오늘 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벗으시는 걸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마이크 벗어주시고 편하게 마스크 벗어주시고 편하게 질의응답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혁지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영화 시간을 꿈꾸는 소녀 감독 박혁지라고 합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이따가 돌아가시면 좀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진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꿈꾸는 소녀에서 소녀를 맡고 있는 권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낯선 장르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저희 영화 잘 될 수 있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님 할머니시죠? 이경원님께서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꿈꾸는 소녀에 나온 권수진이 할머니 이경원입니다.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저는 먼저 박혁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꿈꾸는 소녀라는 영화를 기획을 하시게 된 계기,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 그 제 첫 장편 춘희막이 포스트 프로덕션 중에 수진 양을 처음 알게 됐고요, 만나게 됐고요. 사실 그 전에 2006년도에 권수진 양이 되게 어렸을 때 9살 때 그 SBS의 어떤 예능 프로에 나왔던 거를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 또 우연히 또 15년도에 또 갑자기 또 수진이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또 되게 어렵지 않게 지금 있는 곳을 찾게 돼서 그때 이제 찾아가서 할머님이랑 수진 양 만나 뵙고 처음에는 좀 거절했어요. 좀 출연을 고사했는데 어떻게 또 잘 인연이 됐는지 이렇게 찍게 됐고 제가 이 영화를 찍게 된 거는 어쨌든 권수진 양이 좀 뭐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좀 능력이 좀 있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화 제목처럼 뭔가 시간을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알고 예지몽도 좀 많이 꾸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어떤 그런 성장과 잘 연결시키면 좀 좋은 다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감독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수진님께서 처음에는 고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진님께 질문을 이어서 드리자면요. 처음 다큐멘터리 제안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감독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실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방송을 몇 번 하면서 방송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 성인이 됐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지만 그때는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막 그때 방송을 하면서 아이로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정말 다시는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감독님이 산소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방송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힘듦을 두 번 다시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찾아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세 번째 정도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이제 살짝 내 마음을 열고 물어보니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꼬신 거죠. 수진 양, 우리는 그렇게 수진 양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씩 봐도 되고 방송처럼 자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뭘 시키지 않으니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수진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아저씨는 뒤에서 그림자처럼 없는 듯이 따라다닐 테니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셔서
그동안 내가 했던 방송과는 완전 다르구나.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 방송과 영화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네 좋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렇게 7년의 시간이 될 줄 몰랐던 거죠. 7년의 시간에 걸쳐 완성이 된 영화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 촬영하셨던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좀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진이 형을 처음 만난 건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형은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준비하는 입시생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그다음 16년도에 이제 16학번으로 외대에 입학하고 여름방학 때까지 찍다가 뭐 중간에 잠깐 수진 형이 저를 좀 이렇게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좀 촬영이 중단됐었고요. 그때는 이제 좀 많이 힘든 시기였는지 좀 촬영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인연이 되는지 또 연락이 왔어요.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보자, 맞아 찍어보자라는 또 제안을 해서 저도 또 흔쾌히 또 받아들였고 그래서 어쨌든 총 7년이 걸렸는데 뭐 중간에 좀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조차도 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찍다가 뭔가 중간에 주인공분이 도망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 상처도 좀 컸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좀 오래 걸렸고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저한테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옆에 또 수진 양이 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아주 감기가 무량합니다. 네.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극영화 같기도 한 제목인데 좀 다큐멘터리라서 더 좀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제목을 시간을 꿈꾸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지.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아닙니까? 꿈꾸는 소녀인데요. 타이틀은 기획 때부터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뭐 수진 양이 아주 좋아하는 타이틀은 아니었어요. 전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감독님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제가 처음 수진 양을 만났을 때 이렇게 뭐 인터뷰를 좀 했는데 실제로 그 본인의 어떤 좀 다가올 미래라든가 뭐 그날 찾아오는 손님 뭐 이런 것들이 그날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예지몽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일단 반반이었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일단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좀 흥미롭고 그 꿈을 물론 제가 촬영할 수는 없지만 그럼 정말 힌트를 많이 받는 친구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이라는 거는 좀 다가올 시간 그런 시간을 꿈꾸는 그냥 정말 직역해서 그런 타이틀을 하나 떠올렸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지금도 20대 중반인데 수진 양은 뭐 정말 계속 뭐랄까요, 그러니까 다가올 시간들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직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수진 양은 뭔가 계속 도전하는 또 좀 그런 좀 도전 의식도 되게 강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뭐 한양굿도 전수를 받고 뭔가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뭔가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계속 꿈꾸는 본인의 어떤 미래를 꿈꾸는 뭐 그런 의미로도 시간을 꿈꾸는 소녀가 좀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제목을 통해서 이 시간이라는 게 수진님의 앞으로의 시간도 의미한다는 게 굉장히 와닿고 의미가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7년이라는 시간이 들었는데 그 시간에는 수진님께서 촬영을 중단하셨던 기간이 또 있습니다. 수진님께 질문을 드리자면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4살 때부터 점이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는 물론 관공서, 학교 뭐 이런데 뭐 시장 어디고 제가 이렇게 나가면 하다못해 찜질방에 가도 산속의 수진이구나 하고 다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누군가한테 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를 오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 제 또래들이고 그렇다 보니 제가 뭔가 시간을 빼거나 어떤 이벤트를 하려면
제 사정을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어긋나기 시작을 하면서 대학 동기나 대학 생활들이 저랑 너무 어긋나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신당을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머니한테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좀 편해지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잠깐 버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 시간을 꿈꾸는 소녀가 있어서 제가 고심 끝에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감독님한테 학교 생활을 촬영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학교 생활을 촬영을 하려면 대학 동기들도 나와야 하고 교수님도 알아야 하고 학교 측에 또 공문도 보내서 협조도 받아야 되고 수진아 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와 다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촬영을 오면 동기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찍어? 라고 했을 때 나 사실 신을 모시고 있어서 이런 걸 찍고 있어 라고 쉽게 누군가한테 말할 만한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영화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중단 선언을 했었고 2학년, 3학년 아마 1학년 1학기 때 중단 선언을 하고 그 뒤부터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까지는 정말 대외 활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냥 빨리 이 학교를 졸업해서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학교를 진짜 수업 안 빠지고 정말 학교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이 되니 어느 정도의 좀 결심이 쓰면서 감독님한테 다시 좀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죠. 이번에는 이경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녀 수진님이 어릴 적부터 다양한 매체에 이제 등장을 하시면서 출연을 좀 해오셨었는데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또 촬영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 된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셨는지 어떤 기분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진이가 할머니 저 박감독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전화하면 안 될까? 그래서 알았어 해봐.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저요? 기분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이나 4살 때나 같습니다. 있을 때 자다가 마음이 터졌을 때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고 진짜 어디다가 말 한마디 해볼 때도 밥 홀락 샜습니다. 얘가 뭐 행동이 틀려지면 안 돼. 그건 안 돼. 수진아 그건 안 돼. 너는 할머니보다 좋은 세상에서 평범한 세상에서 살아야지. 이건 안 된다라고 제가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살이 됐는데 손님들이 왔다가 못 보고 가는 사람은 서로 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창문에다 써붙였습니다. 아이에게 묻지 마세요. 그리고 써붙였더니 어느 날 하루 목욕하고 지가 지선이로 목욕하고 머리 감고 옷 새로 갈아입고 무릎을 꿇더라고 해서 아유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한 가지만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나도 너무 의아해서 무슨 소린데 하세요. 그러니까는 저거 좀 떼어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떼어주면은 뭐다 할 거냐 이렇게 한대요. 그 원망도 안 하냐 그러니까 안 한대요. 후회도 안 하냐 안 한대요. 그럼 네가 떼어라 그러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은 지금이나 4살 때는 똑같습니다. 학교 보낼 때도 대학교 갔을 때 울고 전화가 와 할머니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할머니가 쫓아갈까? 그러면 아니야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안 와도 돼. 그래서 또 과대표를 한다 해서 과대표는 6개월만 해라. 하고도 욕먹고 안 하고도 욕먹는 게 과대표니까. 알았어 그래 6개월 하더니 진짜로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대표 끝나고 널 일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자.
솔직히 외대를 나왔는데 외대에서 장학생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참 나는 네가 간다는데 어디까지 보낼 건가 그럼 대학원 가자니까 대학원은 안 간대요. 그러면 취직을 하려면 취직도 안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 심정 똑같습니다. 할머님은 정말 손녀를 향한 애정이 많이 묻어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기자님 질문이 올라와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석 기자님께서 감독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큐 속에서 신당이라는 공간적으로 의도적으로 느껴질 만큼 이 공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로 뭐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촬영할 때의 느낌은 그러니까 신당 밖에서의 수진 양과 그 신당에 들어왔을 때의 수진 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님들을 이렇게 뵐 때 어떤 눈빛도 제 느낌에는 되게 달라지는 것 같고, 뭐 영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표현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찍으면서 촬영본들을 볼 때 약간 빙의 되는 순간들 뭐 이런 지점들도 몇 군데 발견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걸 제가 뭐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냥 제 느낌, 제 주관적인 느낌이라 뭐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많이 걷어내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을 대하는 그 공간은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일단 거기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뭐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랄까 굉장히 그러니까 수진 양한테는 일상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그 공간이 되게 어쨌든 되게 수진 양한테 되게 소중한 공간, 되게 좀 이렇게 그냥 일반 어떤 집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경외시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공간을 어쨌든 최대한 좀 뭐랄까요, 그 영화 속에서 살려주고 싶고 그 안에서의 수진이의 어떤 모습, 눈빛, 뭐 대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큰 내러티브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마지막에 그 씬은 제가 편집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 씬은. 그러니까 수진이가 마치 그 비슷한 처지의 어떤 여성들한테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되게 독백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넌 잘 될 거야, 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수진이가 되게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 장면들은 편집하면서 되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뭐 밖에서라든가 뭐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그런 그 자리에 앉아서 손님과 어떤 그러니까 무녀로서의 어떤 그 위치로 얘기하는 그 느낌들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특별해 보였습니다. 네, 저도 그 공간이 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주중에는 서울에서 대학생으로 살고 또 주말에는 홍성에 내려가서 신당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두 세계를 좀 넘나드는 인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면들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님 질문인데요. 권수진님과 이경원 선생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영화 어떠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수진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화를 찍은 건 7년이지만 완성본을 본 건 올해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봤어요. 그동안 정말 감독님이 단 한 번도 저한테 보여주셨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기대를 엄청 많이 했고 시간이 길었던 만큼 좋았던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서 도대체 어떤 장면들이 모여서 어떤 영화가 됐을까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영상 속에서 굉장히 저의 약간 독특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뻥튀기 끌어안고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진짜 왜 넣으셨을까 막 그러면서 봤는데 영화는 내용은 사실 저는 약간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 봤을 때. 무녀 영화인데 무녀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20대의 뭐 젊은 청춘이 자기 인생을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 갈등하는 장면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길래 아 감독님이 초점은 거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영상미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하얗게 눈이 쌓인 저희 산속의 모습을
제가 항공에서 볼 일이 없어요. 저희는 산에 눈이 오면 치우기 바쁘지 그 눈을 그렇게 아름답게 볼 새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치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할머니가 항상 제가 막 좋다 그러면 저 미친년도 큰일 나가지고 막 그래요. 저희는 막 그러는데 그런 저희 산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처음 도입부 있잖아요. 약간 웅장한 사운드가 깔리면서 산의 전경이 쭉 나오는데 그게 딱 봄, 여름, 가을이 아닌 겨울의 모습이어서 그게 참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할머니랑 강원도 기도 갔을 때 장면들도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좀 되게 뭉클했던 게 있었고, 또 하나 제가 또 감독님한테 감사한 게 물론 저의 시간을 담은 것도 있지만 저희 할머니의 모습도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조금 더 젊었을 때의 모습도 좀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이경원 선생님께서는 이 영화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장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전주 가서 영화관에 들어가 영화를 봤을 때 사실은 제가 과연 내가 저렇게 쉬지 않고 일을 과연 했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아이가 커서 이렇게 영화를 한다고 영화에 나오는 걸 보니 내 노력의 대가가 큰 것 같구나. 역시 아이가 잘 컸구나. 그렇게 영화를 보고 느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시는 장면은 있으실까요? 이 장면 좋다 이런 부분 있으실까요? 글쎄, 마음에 드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글쎄. 어때요? 수진이가 영화를 열심히 찍어주는 그 저거였고, 또 영화를 찍는 순간에도 짜증도 많이 냈고, 그래도 영화는 찍혀서 나온 부분이 현명하게 잘 나와서 그냥 영화는 과연 저런 거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모든 장면이 좋으신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오프닝에 나오는 그 삼신사 전경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촬영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 보자면 저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저곳이 무릉도원인가 정말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봤었는데, 그런 전경을 촬영하신 것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삼신사를 카메라가 안으로 싹 들어가면서 촬영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그런 앵글 등 관련해서 좀 어떻게 촬영을 진행을 하셨는지 좀 감독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장르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 공간에 오시는 관객분들은 사실 장르 같은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뭐 2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시간 투자해서 오셔서 영화 보고 가실 때까지 재밌는 2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좀 그런 이야기적인 구조에서는 일반 픽션보다는 사실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지루한 느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는 좀 없애고 싶은 생각으로 좀 많이 욕심을 내거든요. 그 중에 일환이 촬영인 것 같습니다. 촬영을 좀 뭐랄까요, 다큐멘터리는 좀 이렇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뭔가 거칠고 뭔가 좀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근데 가급적이면 물론 뭐 그렇게 찍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무슨 뭐 전쟁이라든가 뭐 아주 큰 시위라든가 그런 데서는 뭐 안정적으로 찍기 어렵겠지만, 저는 주로 이렇게 좀 휴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니까 좀 가급적이면은 좀 이 큰 스크린에서 보실 때도 좀 뭐랄까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더 이야기에 더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좀 촬영을 지향하고 좀 그렇게 찍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이어가 보겠는데요. SBS 이주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수진님이 기대했던 영화와 감독님이 풀어놓으신 영화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수진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감독님, 수진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진 양이 그런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더 좋았어요. 사실. 왜냐면은 저 친구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좀 계속 힌트를 받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과는 약간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할 때 보면 굉장히 정말 좀 자신감이 느껴지잖아요. 뭐 이건 이렇다 정말 단답형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의 어떤 그런 미래나 이런 것들은 늘 고민스럽고 또 어렵고 좀 개인적으로 그때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좀 억울한 면도 있고 뭐 꽝 대신 닭이냐 뭐 하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선택권을 한 가지를 빼앗긴 친구의 어떤 그 미래는 과연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한 가지의 선택조차도 결국에는 수진 양의 몫이거든요. 그 할지 말지는 어쨌든 수진이가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어쨌든 또 그 결정을 수진이 내렸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도 그렇고 뭐 모든 분들은 다 정말 뭐 계속 선택의 연속인 거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그런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특히 또 자신의 어떤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특히 뭐 20대 분들 저도 딸 아이들이 둘 다 지금 20대인데 그런 선택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과연 운명이란 정말 존재할까? 뭐 운명에 대해서도 수진 양이 많이 인터뷰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에 대해서도 저도 어떨 때는 되게 운명론을 되게 이렇게 지지하는 느낌들을 이렇게 그 결론 내릴 때가 많거든요. 아 이거 정말 내 팔짱가 보다, 이거 내 운명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화를 보면서 한번 또 연초고 하니까 예, 새해 첫 또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느낌들을 한 번씩 갖고 극장문을 나서시면 어떠실까 예,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계속 좀 만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생각한 이 영화와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이 영화는 사실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 중단 선언을 할 때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외대 앞에 부대찌개집에서 저희 학교 선배님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수진아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감독님, 우리 둘이 갖고 있는 케이크의 상장은 똑같은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거는 초코 케이크고 제가 생각하는 건 바닐라 케이크인가 봐요. 우리가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는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를 계속 찍어야 할까라는 생각에 더 빨리 결단을 내린 걸 수도 있어요. 더 찍기 전에 빨리